는 이제 광우병이죠. 그래서 소해면상 뇌병증이라고도 하고 보바인 스폰질로폼 엔세팔로파시. 스폰지폼은 들어가는 게 왜 그러냐면은 뇌가 구멍을 뚫려가지고 숭숭숭숭 스폰지처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광우병의 가장 큰 특징은 원인이 프리온이다. 프리온. 그래서 프리온에 의해서 전파되는 질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광우병이 대표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을 내는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좋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내후년에 공중보건학 그 국가고시를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러면은 원인체가 다른 건 다 세균이나 바이러스인데 광우병만 프리온이에요. 그러면 문제 내기 되게 좋죠. 그래서 프리온에 의해서 전파됐다는 걸 반드시 알아두시고, 영국에서는 이게 원인이 뭐라 그랬죠? 육골분을 갈아 먹이면서, 육은 살, 골은 뼈, 분은 분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고기 이제 다 먹고 뼈라든지 살이라든지 그리고 사람들이 안 먹는 부위에 살 같은 거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갈아가지고 소한테 먹이니까 소가 살도 잘 붙고 잘 크더라. 소한테 고기를 먹인 거죠. 그래서 이거 되게 괜찮네 하고 보니까 나중에 양이 가지고 있던 질병을 이것 때문에 소한테로 옮기게 되는 그런 안 좋은 이제 그런 파장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의 육골분을 이제 먹이게 되면서 소한테까지 비슷한 질병이 감염이 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광우병이다. 자, 그래서 양한테 원래 스크래피라는 질병이 있다 그랬죠. 몸을 막 긁는 그런 신경성 질병이 있어요. 신경질병이니까 뇌라든지 척추에 변형된 프리온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프리온이 원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그냥 소가 여물을 먹고, 그죠? 사람이 어떻게 하죠? 이 소를 먹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그냥 아무 일도 없었는데 언제부턴가 스크래피에 걸린 양을 포함해서 양을 갈아서 만든 육골분을 갖다가 소가 먹게 되고, 그래서 소가 이 프리온이 죽지 않고 소한테 감염돼서 마찬가지로 소의 뇌, 소의 척수, 소의 장 이런 데까지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광우병이 발생되는 거죠. 또 이거를 사람이 먹게 되면서 사람이 먹으면서 이 변형된 프리온이 마찬가지로 파괴되지 않고 사람의 뇌까지 전파가 돼서 사람에게도 인간 광우병이 발생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감염된 소의 위험 부위를 먹고 사람도 광우병 비슷한 증세를 보였다. 그래서 질병은 보통 CJD라 그래서 크로닉 패치 약호병이라는 게 있고, 또 요거에 대해서 또 변형된 크로닉 패치 약호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CJD 혹은 VCJD를 사람에게서 발생하게 되고, 이것도 일종의 인간 광우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게 돼서 사람도 인간 광우병이 발생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인체가 프리온이라 그랬죠. 프리온이라는 거는 단백질과 비리온의 합성어로서 바이러스처럼 전염력을 가진 단백질 입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리온이라는 거는 원래는 이 말이 프로테인에서 유래한 거예요. 프로테인 단백질이죠. 단백질이라는 거는 그냥 그 아미노산이 그냥 연결된 거기 때문에 전염성이 있으면 안 돼요. 무생물이기 때문에. 근데 이 프리온이라는 애들은 단백질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하게 다른 단백질까지 전염시켜서 자기처럼 변형 프리온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 정상 프리온들이 막 있으면은 변형 프리온이 와서 정상 프리온까지 변형 프리온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면서 뇌라든지 척수 같은 데서 감염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리온에 의한 질병이 CJD 같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고, 동물에서는 양에서 스크래피 몸을 긁는, 그 다음에 소에서는 BSE라 그래서 소해면상 뇌증, 광우병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프리온 질병이고, 밍크도 있고 동물별로 프리온 질병이 조금씩 있어요. 그리고 하나 이제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유명한 게 사슴에서 만성 소모성 질병이라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도 변형 프리온이에요. 원인체가
소에서 주로 발생이 되고, 어쨌든 광우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육골분을 사료로 쓰기에 동물을 갈아 만든 육골분을 소가 먹게 되면서 뇌, 척수 같은 데서 그 변형된 프리온이 가게 되면서 감염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사람이 걸리는 경우에는 CJD나 VCJD를 걸리게 되고, VCJD 같은 경우는 보통 더 젊은 나이에서 걸리고 훨씬 더 급격하게 전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걸리면은 당연히 광우병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망하게 되고, 뇌도 막 이거 보세요, 꽉 차 있는 게 아니고 수축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폰지에 구멍 숭숭 뚫리듯이 뇌에 구멍 숭숭 뚫리게 되면서 잘 움직이지도 못하다가 숨도 잘 못 쉬다가 사망하게 됩니다. 소에서는 그 주저앉는 형태를 보인다 그랬죠. 이걸 앞 시간에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랬죠? 보툴리눔에서 바우너카우라 그런다 그랬죠. 그래서 자세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상하고 주저앉고 비틀거리고, 그 다음에 보통 잠복기 같은 경우는 이 병의 문제는 잠복기가 긴 게 문제라 그랬죠. 그래서 잠복기가 애가 그냥 이걸 먹고 나서 증상을 빨리 보이면 금방 우리가 캐치할 수 있을 텐데, 잠복기가 막 몇 년씩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줄 알고 사람도 소고기를 먹었다가 같이 감염되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잠복기라는 건 병이 나타나기까지의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이제 캐치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어쨌든 잠복기 자체가 길기 때문에 2년에서 8년 사이로 굉장히 긴 편이기 때문에 이런 질병을 빨리빨리 캐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사망 전까지 이런 다우너카우라 그랬죠. 이렇게 주저앉는다든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6개월까지 지속되면서 최종적으로는 다 사망하게 되겠죠. 뇌가 망가졌으니까. 기본적으로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임상 증상을 토대로 진단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주저앉았다, 이거는 이미 엄청 늦어버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임상 증상이 나올 때까지 우리가 이제 기다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걷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BSE 그 광우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거는 가능해요. 얘처럼 이렇게 팔다리가 안 맞게 막 이상하게 걷는다든지 이런 걸 우리가 아탁시아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돌아가는 게 아니고 눈이 땡그레져 갖고 지금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뭐 이런 것들을 보인다든지, 어쨌든 이런 신경 증상을 보일 수 있고, 검사 방법은 광견병 어땠죠? 죽어야 확진된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죽어야지 확진되고, 뇌 뒤쪽에 있는 이 뇌 빗장, 오벡스라 그래요. 오벡스라는 부분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현미경 밑에서 봐야지 우리가 진단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얘는 증상도 나오는데 몇 년씩 걸리는 식으로 오래 걸리고, 검사도 확진을 하려면은 죽인 다음에야 검사할 수 있으니까 찾아내기가 그만큼 어려웠던 질병이에요. 그래서 뇌에 이렇게 얘가 정상뇌고 걸리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폰지에 구멍이 나 있는 것처럼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예방이나 치료하는 방법은 당연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육골분을 안 먹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지금은 육골분을 안 먹여요, 대부분. 그래서 사실은 발생이 많이 줄었는데, 옛날에 이게 1970년대, 80년대 이때 막 육골분을 한창 먹일 때는 원인도 모른 채로 계속 소가 이런 증상들을 보이기 시작하고 사람도 막 걸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죠. 지금은 원인이 육골분이라는 걸 알고 소한테 절대로 고기를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뇌증상, 운동실조 보이는 애들은 안락사 시켜서 빨리 검사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게 소에서 증상 보이려면 몇 년 걸린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소를 먹을 때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애매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더라도 고기를 먹는 거는 좋지만 뇌라든지 눈, 뼈, 신경, 척수 이런 데는 우리가 특정 위험 물질이라 부른다 그랬죠. SRM, Specified Risk Materials라 그래서 SRM 부위, 특정 위험 물질 부위는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자, 다음 질병은 파상풍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뭐 배웠죠?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보툴리눔 배웠죠. 그래서 보툴리눔의 원인이 뭐라 그랬죠?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이라 그랬죠. 똑같이 파상풍은 똑같은 클로스트리dium이 일으키지만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이 아니고 클로스트리dium 테타니라는 애가 일으킨다 그랬죠. 그리고 클로스트리dium 테타니는 수축성, 보툴리눔은 아까 말씀드린 이완성, 축 처지듯이. 그래서 클로스트리dium 테타니가 일으키는 것이 바로 파상풍이고, 자, 영화만 보여주면서 썩은 못, 녹슨 못에 한번 찔렸다고 다리까지 잘라낼 정도로 막 심각한 게 있다 그랬죠. 이게 파상풍이라 그랬고, 자, 파상풍균이 번식하면서 클로스트리dium 테타니균이 번식하면서 생산해내는 신경독소가 신경세포에 작용하여 근육의 경련성 마비와 몸이 쑤시고 아픔을 동반한 근육 수축을 일으키는 감염성 질환. 아까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 그 보툴리누스가 일으키는 것도 신경독소였죠. 그쵸? 신경독소가 세포에 작용해서 아까는 수축성 마비가 아니라 이완성 마비죠. 자, 지금 이 사진 보면 어떻게 돼 있죠? 몸이 막 수축돼 있죠. 그리고 이 사람도 입을 앙다물고 있죠. 이런 수축성 마비를 보이게 되고, 이완성 마비는 어때요? 아까 제가 그 유아 보툴리누스 할 때 애기 이제 들었는데 축 처져 있던 거 보셨죠? 그렇게 이완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성 마비 하면은 클로스트리dium 테타니, 이완성 마비 하면은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 자, 기본적으로 이 균은 죄송합니다. 이 균은 토양에 살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인수고통 전염병을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사프로주노시스, 부생성 인수공통 전염병이라 그랬어요. 토양이라든지 무생물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라 그랬고, 생긴 거는 아까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길쭉하니까 강균 모양이면서 클로스트리dium 테타니가, 그 다음에 포자가 있죠. 클로스트리dium 쪽이니까 포자는 다 있어요. 포자가 있고 아포가 있고, 아포가 있는 쪽은 곤봉처럼 둥글게 부풀었다 그랬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아포가 있는 쪽은 둥그렇게 부풀고 길쭉하고, 드럼스틱처럼 부채처럼 생겼고 그라미 양성의 강균이고 아포 형성하고 혐기성 균이다. 아까 클로스트리dium 보툴리눔, 보툴리누스를 일으키는 그 세균도 뭐라 그랬어요? 혐기성 균이라 그랬죠. 혐기성이 뭐라 그랬죠? 자라는 데 있어서 산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병원체는 원래 이렇게 길쭉한 균인데, 환경이 안 좋아진다든지 생존이 좀 어려워진 환경이 오면 얘네들이 뭘 만든다고요? 아포를 만든다. 아포가 이렇게 생겼는데, 아포는 외부의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가열, 굉장히 척박한 환경에서도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바로 아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아포이기 때문에 아포가 이렇게 이제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나중에 환경이 다시 좋아지면은 이걸 발화라고 하는데, 다시 발화해가지고 다시 세균의 형태로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병원체는 주택, 공원, 목장 등 사람과 가축이 생활하는 곳의 토양이나 포유동물의 분변에 많이 분포가 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토양이라든지 환경에 굉장히 많이 분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못에 찔려서 다리 잘린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 영화 보여주면서 옛날에 이제 배울 때, 그게 왜 그러냐면은 녹슨 못이지만 그 안에 클로스트리디움 테타니 세균, 파상풍균이 살고 있다가 무생물이지만 거기에 이제 살고 있다가 나중에 사람의 인체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이 걸리는 거는 소, 말, 양이 많이 걸린다 그랬어요. 말이랑 양이 제일 많이 잘 걸린다고 보고가 돼 있고, 사람도 잘 걸리고 주로 초식동물에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게 어떤 식으로 감염이 되냐면, 아까 뭐 못에 찔린 거 마찬가지로 긁히든지, 보통 토양에 있다가 긁히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철조망 같은 거에 찔리든지 녹슨 못 같은 데 있다가 아니면은 그 소라든지 말이라든지 그 이제 거세 같은 거 하죠. 그래서 중성화 수술 같은 거 하게 되는데 뭐 막 되게 깨끗한 의료용구로 하지를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도 보시면은 막 깨끗하게 닦고 그러긴 했지만 완전 멸균시키거나 그러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뿔을 자른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오염을 보이게 되고, 감염된 동물은 전형적으로 뻣뻣함과 근육 경련을 보이는데, 이는 대부분 경우에 동물이 쓰러질 때까지 견디기 힘들어하며 결과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죽는다. 당연히 몸이 뻣뻣해지고 수축성 경련을 보이면 죽을 수 있고, 전파는 뭐죠? 아까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그러니까 보툴리누스는 전파 양식이 주로 뭐였어요? 통조림, 꿀 같은 거를 먹어서 감염되는 거지만, 얘는 뭐죠? 상처가 생겨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수축성 경련이기 때문에 표정을 짓는다든지 입을 벌린다든지 웃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잘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완성이면은 뭐 혓바닥도 이렇게 확 처지죠. 혀를 이렇게 쭉 나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수축성 경련 같은 경우는 이런 근육 같은 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대부분 14일 이내에 발병하고 몸이 뻣뻣하고 강직되는 것이 특징이다. 몸이 강직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얼굴 표정 같은 게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 근육 수축이 이상하게 막 냉소하는 듯이 약간 비웃는 듯이 약간 웃는 표정 같은 이런 비슷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활 모양 강직이라 그래서 요걸 후궁반장이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보툴리누스는 어땠어요? 몸이 축 처지죠, 애기가. 근데 얘는 지금 어때요, 애기가? 몸이 뒤로 확 기울여지죠, 그죠? 몸이 수축되듯이. 그쵸? 요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팔을 갖다 쭉 하고 있고, 얼굴도 되게 힘들어 하듯이 보이고 있고, 몸이 지금 수축돼 있죠? 이런 식으로 수축성 경련을 보이게 되고, 자, 당연히 예방은 일단은 감염이 되면 거기가 괴사돼 들어가면서 신경독소가 퍼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영화 예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괴사된 부위를 사실은 잘라냅니다. 그래서 다리를 자른 거예요. 그게 더 위로 번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일단은 괴사 조직 제거하고 적절한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못에 찔리거나 그래서 뭐가 부어오른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냥 마데카솔 바르면 괜찮겠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특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더 주의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파상풍 예방접종을 했지만 여러분 같은 경우 나중에 동물병원에서 일하거나 하기 전에는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습니다. 동물한테 긁히거나 해서 감염되는 경우도 있어요. 10년마다 이제 예방접종 하는 게 있고,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에 가게 되면 예방접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뭐 항생제 투여해서 할 수도 있고, 요게 예방접종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다양하게 있다 그랬죠. 미국에서는 보통 뭐 여러가지 백신 섞어서 T냅이라고 부르고, 여긴 뭐 TD라는 백신, 아마 비슷비슷한 백신일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파상풍 주사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도 파상풍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보고율은 매우 낮고 90년대 이후 연간 10건 이내로 보고된다. 뭐 이런 지역에 있는 데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예, 다음 질병은 결핵입니다. 자, 결핵은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접종 맞는다 그랬죠? 그쵸? 결핵은 소고기라든지 우유를 이제 잘못 먹어서 감염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일단은 사람에게서 감염돼서 호흡기 감염을 통해서 폐결핵 같은 것들, 사람 사이의 전염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후진국병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보통은 후진국에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많이 발생되는 케이스라고 그랬고,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결핵 발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예방접종을 통해서 예방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결핵이 이제 종류가 많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소에서 걸리는 결핵도 있고, 돼지나 양들이 걸리는 또 결핵 같은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다고 말씀드리고, 자, 결핵은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쿨로시스라고 말씀드렸고,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도 있고, 종류는 되게 많아요. 어쨌든 마이코박테리움이 붙으면은 공중보건학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결핵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항산성으로 염색이 되는 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발육 속도가 되게 느리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래서 어떤 세균, 대부분의 세균은 보통 하루 이틀이면 자라지만 결핵 같은 경우는 한 4에서 8주 안에 집락이 형성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클로시스가 있고 마이코박테리움 보비스가 있고 마이크로박테리움 네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모르셔도 되는 거고, 투베르클로시스, 보비스 이 두 종류가 보통 가장 중요하고 사람끼리도 이렇게 전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보통 보비스 같은 경우는 그 소의 유방병변에 이제 형성이 되고 우유를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의 우유에 의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 마이코박테리움 투베르클로시스는 식육에 의해서 인체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다 그랬어요. 보비스든 투베르클로시스든 어쨌든 소를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소에서 이게 발견되거나 하면은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소는 도살 처분이 됩니다. 어쨌든 우유라든지 고기를 통해서 사람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뭐 개라든지 다른 동물도 결핵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에게서 감염이 되면은 폐결핵을 일으키는, 그래서 뭐 피를 토한다든지 그런 것들.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오래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결핵에 걸렸으면은 죽을 병이라 그랬죠. 그래서 폐결핵 걸리면 폐병 걸렸다 그래서 이제 뭐 피를 토한다든지 그러면서 사망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제 바로바로 안 죽고 만성 소모성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이 이렇게 막 기진맥진해 가면서 이제 앓다가 이제 죽는 병이에요. 지금은 항생제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죽는 병은 아니라고 보셔도 되고, 자, 검사하는 방법은 그 피부에다가 이 항원을 직접 이제 주사를 해서 검사하는 방법이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고, 요새는 이런 방법보다는 그냥 혈액 검사를 해서 PCR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동물에서도 마찬가지로 뭐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해갖고 이제 결핵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 발견 시 즉시 살처분, 그리고 우유랑 고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도축 검사를 했을 때 결핵이랑 비슷한 어떤 그 장기, 폐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신체 장기에 그런 게 보이면은 마찬가지로 검사를 할 뿐만 아니라 다 이 고기 같은 경우는 폐기됩니다. 그리고 우유를 마실 때도 우유라든지 고기를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유제품을 살균하거나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애초에 그 수의사라든지 아니면은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감염이나 접촉 같은 거 굉장히 주의해야 하고, 요새는 다 백신을 맞고 있고 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여러가지 항생제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치료기간이 길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리고 치료기간이 길고 재발이 가능하고, 재발됐을 때는 약을 먹다 말다 하다 재발이 되면은 약의 내성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치료를 오랫동안 하되 약을 잘 먹어서 오랫동안 꾸준히 잘 먹어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본적으로는 뭐 후진국병이지만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발생률이 높다. 요새 결핵에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이라든지 이런 경우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고, 그 여성들 분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를 좀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은 몸의 면역 체계가 좀 약해지면서 결핵에 걸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결핵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가족 간에 감염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되니까 옛날에 뭐 이렇게 막 국 같은 거 같이 떠먹고 결핵 걸릴 수 있다, 간염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 많았죠. 그 다음에 약을 또 잘 안 먹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성결핵이 생길 수도 있고, 결핵 환자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 다음 세균은 리스테리아입니다. 자, 리스테리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파상풍과 마찬가지로 반추동물에서 질병을 일으키고 유산이나 뇌막염이나 뇌염을 일으키고, 사람 같은 경우도 감염돼서 임산부가
기형아를 출산하거나 아니면 태아에게서 뇌수막염 같은 것들 일으킬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나 양 등에서 유산, 뇌막염, 뇌염 같은 경우 일으킬 수 있고, 사람에게서는 이제 식중독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식중독 세균이고, 임산부에게서 유산이나 기형아를 출산시킬 수 있다. 길쭉한 강균의 세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온에서도 증식 가능하게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냉장고에 보관했으니까 안 상하겠지 라고 말씀드리지만 상하지는 않지만 너무 장기간 보관하게 되면은 리스테리아가 증식을 하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리스테리아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세균에서 이게 성이고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리스테리아 중에서도 모노사이토제네스만이 인간에게서 감염성을 일으키고, 실제로는 종류는 되게 많습니다. 리스테리아는 제일 주의해야 될 거는 모노사이토제네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감염되는 동물은 되게 다양하고 초식동물이 많이 감염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료가 이제 오염이 됐을 때 감염이 돼서 동물에게서 질병 일으키고, 리스테리아는 뇌염이나 뇌수막염 같이 신경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소나 말이나 양이 감염돼서, 염소 같은 애들이 감염돼서 얼굴이 좀 삐뚤어지는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귀가 한쪽이 처져 있다든지 입이 한쪽이 내려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약간 신경 증상 비슷하게 얼굴이 일그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에게서는 식중독에 걸려서 음식을 통해서 전파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염된 육류라든지 과일 등을 먹고 혹은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은 육류나 육가공품을 섭취한다거나, 아니면은 제일 흔한 게 육류나 육가공품은 우리가 보통 익혀서 먹으니까 세균이 죽기 마련인데, 보통 과일이라든지 야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날걸로 먹는 경우가 많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오염돼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 사람에게 감염이 되면은 일단은 식중독 세균이니까 구토, 설사, 복통 같은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고, 임산부에게 감염되면 유산, 기형아, 뇌수막염 같은 거 일으킬 수 있고, 치료가 제대로 안 되고 심해지면 사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람에게선 식중독 일으키고, 임산부에게서는 유산이나 이런 것도 일으키고, 동물에게서도 유산이라과 신경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주로 사료에 의해서 오염이 되기 때문에 동물 같은 경우는 사료 창고 물 같은 거 새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위생관리 해줘야 되고,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위생적으로 처리되지 않은 어떤 살균되지 않은 원유는 먹지 말아야 된다. 옛날에는 이런 냉장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우유가 냉장을 안 하고 먹었어요. 살균을 안 하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리스테리아 같은 거 감염돼서 죽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대부분의 우유는 살균 처리를 하죠. 그리고 냉장 유통되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일단은 뭐 냉장보다는 가열, 이거는 냉장에서도 어떤 야채라든지 그런 거 보면은 냉장에서도 균이 빠르지는 않지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시간도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증식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꼭 가열 처리를 하고 먹는 게 좋다. 살균 처리를 하고 먹는 게 좋다. 치료제는 없고 감염되면은 항생제 이제 사용해서 치료한다고 말씀드렸고, 우리나라에는 보고된 건수가 거의 없지만 미국에서는 꽤나 자주 발생하는 식중독 중에 하나라 그랬고, 걸리게 되면 사망률이 높다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 리스테리아에 감염된 멜론을 먹고 16명이 사망했다, 이런 것들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72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고 이 중에 16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어림잡아서 사망률이 2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죠. 특히나 어린애들이라든지 노인분들 주의해야 되고, 또 누구 주의해야 돼요? 임산부 주의해야겠죠. 임산부가 감염되면 유산이 된다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